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가 시인으로 오해받다. 그는 붕어빵 틀을 차례로 열어 잘 익은 붕어빵을 꺼냈다. 그리고 붕어빵들이 식지 않게 틀 옆의 따뜻한 면에 가지런히 세워놓았다. 주전자를 들어 틀에 새 반죽을 부어 넣었는데 문득 지난 토요일 밤의 상황이 떠올랐다. 그는 기억을 떨쳐버리고 싶다는 듯 고개를 빠른 속도로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지구대에서 걸레질을 하느라 바빴다. 그때 저쪽 구석에 앉아있던 무전 취식 피의자가 소리를 빽 질렀다. 엉망으로 취해서 옆자리에 늘어져 있던 취객이 요란한 우액우액 소리와 함께 우리 동네 지킴이 아저씨의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각종 도구를 챙겨서 사고 현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다. 토사물과 더불어 다른 종류의 냄새가 강하게 그의 코를 자극했다. 토하면서 거의 동시에 똥오줌을 같이 싸다니 대단한 능력이군. 이 정도 상황에서는 거의 무표정한 그의 얼굴에도 약간의 변화가 왔다. 그는 잠시 살짝 미간을 찡그렸다. 다른 진짜 사건들을 수습하느라 바쁜 나머지 이 처참한 현장 수습을 그에게 맡겨버린 지구대 대원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정작 미안해야 할 당사자는 이와 유사한 외계어를 웅얼거리면서 안면을 몰수한 채 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외계인의 명품 셔츠와 벨트는 토사물로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의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멀쩡한 신사였음에 틀림없었다. 괴로운 회상을 마치고 가볍게 한숨을 휴 하고 내쉰 그의 눈에 흰 여백이 많은 붕어빵 봉지가 눈에 띄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어 종이봉지 위에 글자를 끄적이기 시작했다. 뭔가를 쓰는 행위를 통해 잊고 싶은 기억을 털어내 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했다. 펜을 멈췄을 때 그는 낯익은 얼굴이 그가 좋지 않은 기억을 닦아낸 붕어빵 봉지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와, 아저씨, 시 쓰세요? 요즘 거의 매일 나타나다시피 하는 가부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데 이번에는 경이로운 표정까지 담아 글을 올려보았다. 시? 아니야 그런 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그는 가끔 가부키와 약간의 대화를 하기도 한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와, 이 시 근사하다. 소녀는 얼른 붕어빵 봉투를 집어들고 거기 적힌 글자들을 음미라도 하듯 다시금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간의 육체는 놀랍다. 향기로운 음식을 먹고 냄새나는 똥을 창조한다.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구역질 나는 토사물을 뿜는다. 실로 놀랍다. 아저씨, 이 시 저 가져도 돼요? 그는 당황했다. 그것이 아닌데. 그는 인간의 육체에 이어 이번에는 가부키의 엉뚱한 발상에 놀랐다. 얘는 어떻게 이런 낙서를 시라고 생각할까? 가져도 되죠? 그쵸? 어이없는 요구를 하며 졸라대는 가부키에게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다. 가부키는 이를 허락의 표시로 이해했다. 제멋대로. 와, 고맙습니다. 가부키는 마치 삼장법사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등을 거느리고 천신만고 끝에 서역에 도착해서 경전을 얻은 그 순간이라도 되는 양 붕어빵 봉지를 소중히 고이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더니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제가 요즘 시에 관심이 많거든요. 가부키는 덤으로 받은 붕어빵 한 개를 잊지 않고 챙긴 후 잠깐 동안 제법 진지하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그는 가부키가 다음에 오면 그 낙서는 시가 아니라고 바로잡아줘야 할지 어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부키는 요즘 아주 바쁘다. 가부키가 소년을 처음 본 것은 1학년 때였다. 옆반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그 운명의 소년을 만난 것이었다. 친구의 옆의 뒤의 뒷자리에서 어떤 밝은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책상 위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발광체를 본 순간 가부키는 난생 처음 심장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쿵. 그때부터 가부키는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옆반 친구를 찾아갔다. 반갑게 맞이하며 조잘대는 친구의 말이 가부키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냥 응응 하며 건성으로 대답만 했다. 가부키의 모든 감각기관과 의식은 오로지 그 발광체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발광체는 가부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가부키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이거나 가끔 눈을 들어 창밖 저 멀리를 멍하니 바라보곤 하는 것이 전부였다. 소년의 눈망울을 보고 가부키는 책에 나오는 우수에 젖은 눈빛이라는 표현이 어떤 눈빛을 묘사했는지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소년은 눈처럼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가부키는 그 또한 너무나 좋아 보였다. 소년과 닮고 싶었다. 가부키가 지금과 같이 가부키의 형상과 닮은 꼴이 된 이유는 소년의 흰 얼굴을 색에 대한 흠모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소년의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얼마 전까지 가부키를 열광하게 만들던 아이돌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다. 소년이 문고리를 잡아 문을 열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부키는 그 문고리를 부러워하기에 이르렀다. 소년이 쓰는 샤프 펜슬, 소년이 메고 있는 백팩, 소년이 들이마시는 공기이고 싶었다. 가부키는 난생 처음 제대로 이성에게 빠졌다. 그 나이에 걸맞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가부키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말 한마디 못 걸고 속으로 애만 태우고 있었다. 그때까지 가부키는 아직은 소심하고 수줍음 많은 중학교 1학년짜리 계집아이일 뿐이었다. 머릿속에 마음대로 그린 상상의 세계에서 이미 소년과는 동화와 소설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두루 다 함께한, 이제는 더 이상 가까워지고 말고 할 것조차 없을 정도의 깊은 사이가 된 지 오래이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말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전혀 남남일 뿐이었다. 혼자 꾸는 몽상의 맛은 달콤했지만 꿈에서 깨어난 순간의 느낌은 그 달콤함에 비례해서 씁쓸했다. 가부키는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소년과 마주서는 일은 어렵기만 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소년을 눈에서 떼어낼 수 없었던 가부키는 마침내 자기도 모르게 하굣길에 소년을 따라가기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무턱대고 소년을 쫓아 길을 가던 가부키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음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에라 모르겠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쟤네 집이라도 알아놔야지. 어디에 사는지 알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억지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소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민첩하게 담장 모퉁이와 전봇대 등등에 몸을 숨겨가며 드디어 집 앞까지 따라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부키는 집을 알아낸 것이 소년에게 접근하는 데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 집 초인종을 눌러 소년을 불러내거나 집 안으로 뛰어들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집이라도 아는 게 낫지. 가부키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결국 1학년이 끝날 때까지 가부키의 안타까운 짝사랑은 단 한 뼘도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지나치게 한탄한 나머지 가부키는 공부를 포함하여 매사에 자신감도 의욕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았다. 이런 가부키의 일편단심을 불쌍히 여겨 드디어 2학년 때에는 소년과 가부키를 같은 반으로 배정해 주셨다. 가부키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그 위대한 어떤 존재에게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감사하옵나이다.
그리고 단호한 마음으로 새학년의 목표를 세웠다. 이대로 또 한 해를 허송세월할 수는 없었다. 올해의 목표, 소년을 반드시 나의 남친으로 만들고야 만다. 문제는 이 소년은 말이 거의 없고 늘 혼자였으며 그런 탓에 그에 대해 애들이 아는 바도 전혀 없었고 따라서 주변 친구를 통해서 그에게 접근하기도 어렵기 그지없다는 점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에 의지할 수만은 없었다. 지난 경험을 통해 가부키는 머뭇거리고 애만 태운다 한들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남의 힘을 빌거나 도움을 얻는 것은 그저 사용 가능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다. 용기가 필요하다. 가부키는 단단히 용기를 내고 결심을 굳게 다졌다. 거울을 마주보고 그 안의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정면으로 부딪히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끄러워하거나 애태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무기력한 소년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과감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하고 자신감 충만한 소녀가 거울 안에서 형용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가부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기회를 노리는 자신이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후 서서히 다가가는 표범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마저 들었다.